좀 주식 투자 분위기가 조금 식은 거를 많이 느끼시나요? 식은 거는 확실한데 최고의 기회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경험이 많지 않은 투자자라고 하면은 바닥을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현금화한다는 거는 저는 거의 확신하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잠깐 차트 지금 봤는데 진짜 저점이네요. 그리고 배당도 엄청 많이 주네요. 운을 극복하는 주식 공부라는 책을 썼었고 그전에는 이제 36 은퇴하기 좋은 나이라는 책을 썼던 여신욱 작가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제 자신을 작가라고 보기 아직도 좀 부끄럽긴 한데 조만간 이제 세 번째 책도 나올 예정이라서 한 3권 정도 썼으면 이제는 내가 제 아이덴티티를 작가라고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어디서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작가로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네. 사실은 그 결심을 이제 웅달책방에서 처음으로 적용을 해서 인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작가님, 요즘 좀 대한민국 증시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주식시장 자체가 약세장이고 힘들다는 거는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계실 거고요. 저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 인제 주식 투자를 한 8년 정도 했더라고요, 세어 보니까. 근데 요즘처럼 물가나 금리나 환율이나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안 좋아지는 경우는 사실은 저도 경험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자한 이후로는 겪어보지 못한 매크로 상황이라서 이걸 어떻게 명확하게 인제 대응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잘은 모르겠어요. 예전 거를 보고 이제 공부를 할 수는 있죠. 이전에 70 년대라든지 80 년대라든지 가깝게는 2000 년대 중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제 예상은 해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예상대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어찌 됐든 항상 제가 지난 8 년과 똑같이 머리를 숙이고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다 보면은 다시 또 자산 증식이 가능할 거라고 믿고 지금은 이제 저도 열심히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그런 대응책적인 측면에서 거시경제를 제대로 이해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주식시장 자체의 기본적인 생리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반대 매매가 터지게 된다. 또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최대한 그런 기회에 한정해서 매수를 하려는 그런 준비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월 말처럼 단기적으로 반대 매매가 터지고 지수도 일시적으로 좀 많이 빠지면서 전체 종목들이 더 저렴해지는 고런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네. 지금은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죠. 예.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주변에 좀 보실 때 좀 주식 투자 분위기가 조금 식은 거를 많이 느끼시나요? 식은 거는 확실한데 최고의 기회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고의 기회에는 사람들이 힘들다는 얘기도 안 해요. 지금 다들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매수하기 좋은 시기는 진짜 아무도 인제 관심 자체가 떠나고 주식 이야기를 안 할 때인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좀 더 버텨야 할 여력은 있는 것 같고 근데 시나리오 상으로는 제가 지난 2021년 이후부터 해서 요번까지의 상황이나 아니면 2020 년부터 2021년 중반까지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바닥인지 아니면 반등을 할지 아니면 박스권이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측을 안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급등장이나 요즘 같은 그런 긴 약세장 같은 거를 아무도 예측을 못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가능하다고 보고 바닥일 수도 있고 더 바닥이 이어질 수도 있고 곧 반등할 수도 있고 음. 아니면 박스권으로 계속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어떤 게 더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제가 예측한다고 해서 맞을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런 걸 예측을 한다고 해 가지고 투자자들이 객관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음. 그래서 오히려 어떤 시나리오가 발생을 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가지를 쳐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더 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다.'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 매매라든지 단기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좀 객관적인 기회가 올 때만 매수를 노리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모든 일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음. 전쟁이 끝나고 갑자기 세계 경제가 인제 호황이 온다든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아무 대응도 안 해도 잘 될 거잖아요, 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그거는 인제 선택지에서 크게 고민 안 하고 만약에 박스권이다. 박스권이라고 하면은 박스권에서 제일 위험한 건 사실 엇박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월 말에 어느 정도 단기 저점을 찍고 7월, 8월 잠깐 좋았었는데 8월 말쯤에 사람들도 이렇게 약간 마음이 동해져 가지고 매수 잘못한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제 밸류에이션 개별 기업의 밸류에이션도 좀 더 보수적으로 하고 비싸지 않을 때 사도록 또는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 것들에 섣불리 이제 따라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제어하는 거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결론적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 뭐 바닥으로 더 갈지 반등을 할지 아니면 박스권으로 갈지라고 했을 때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대응책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현금을 갖고 있으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들을 선정을 할 때 올해보다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 그런 게 명확해 보이는 종목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서 그렇다고 좀 좋아 보인다고 지금 바로 인제 1년 물리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단기적인 기회가 왔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인제 좀 나름대로의 매수 체계를 가지고 계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미래가 좀 불확실하다고 해서 뭐 악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게 좀 해소되는 게 좀 요원하다고 해서 막 주식을 다 정리하거나 또 네. 주식을 좀 한꺼번에 많이 사거나 이런 거는 쪼금 피해야 된다. 네네. 매수할 때도 최대한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지금보다 시장이 더 나빠질 때를 기다려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다 팔고 만약에 올 수 있는 저점을 기다리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한 분들도 있기야 있겠죠. 근데 제 주변에서는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음. 특히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의 투자 의견을 참고하면서 공부하는 경험이 많지 않은 투자자다. 경험이 많지 않은 투자자라고 하면은 바닥을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현금화한다는 거는 저는 거의 확신하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실 거예요. 뭐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지만 바닥을 기다리다가 보면 진바닥이 나오고 반등을 하게 될 때는 또 급반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매도했던 그러니까 전량을 정리했던 그 레벨보다 더 높은 데서 다시 따라 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장에 발을 담궈 놔야지 그리고 내가 약간 살을 내 주고 뼈를 치한다는 마음으로 어느 정도의 그 추가적인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계속해서 시장에 머무르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것 같아요. 일단 음.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요즘 같은 때는 주식을 좀 팔기보다는 뭐 현금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오히려 사기만을 하는 것인가요? 네. 일단 뭐 저도 아직 지금은 살 여력이 많지는 않은데 그동안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음. 뭐 운 좋게 인제 올해 수익이 난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도 많이 팔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보유한 종목들은 내년까지도 보유를 하려고 결심했던 거기 때문에 급반등을 했을 때 아주 소량만 이제 좀 팔고 그렇게 해서 현금화했던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쥐고 기다리면서 또 인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다음 기회가 올지 그런 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간단한 상식적인 이슈로 보더라도 지금 인제 9 월이 됐잖아요. 3 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2 분기에는 의외로 선방한 기업들이 있었어요. 보통은 기존의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2 분기 실적 기점으로 해 가지고 안 좋아진 경우가 많았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7 월, 8월 이렇게 해서 좀 견뎠어요. 근데 3 분기 실적에서부터는 뭐 원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기업들이 있으면은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좀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 또는 인제 항상 매해 연말마다 찾아왔던 이슈 대주주 양도세 이슈 때문에 연말이 되면은 10억 이상 인제 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꼭 투자금을 정리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일시적으로 좀 안 좋아지면서 연말에 증시가 좀 나빠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저는 연말 사이 올해 말 사이에 한 번 더 좀 더 지금보다 약간 안 좋아서 매수를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더 좋은 기회? 그런 음. 것들이 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올 수도 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예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 수도 있다고 해서 대응을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은 왔을 때 대응하면은 좋은 거고 만약에 안 오고 그냥 바로 시장이 좋아진다. 그러면 제가 여기 나와서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입장에서 크게 손실을 볼 일은 없잖아요. 그냥 시장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더 좀 6월 말이나 뭐 1월 말이나 그때 같은 그런 흔들릴 수 있는
시기를 겪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현금 비중을 확 높였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저도 이제 많이 못 팔아 가지고 한 10% 미만으로 현금이 좀 있어요. 인제 그런 것들을 마지막까지 쓰기 위해서 지금 이제 섣불리 쓰지 않는 것만 이제 대응을 하고 있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다양한 시나리오를 최대한 그려 보고 네. 그 모든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지금 취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게 음. 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지션이라기보다는 예. 제가 심리적으로 견딜 수 있는 마지노선을 좀 확보를 해 놓는 거죠. 네. 심리적인 부분. 네. 그러면은 그 작가님께서는 언제쯤에 좀 이런 불확실성이 좀 많이 걷힐 것이라고 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많이 때려 맞은 그 악재들을 보면은 유가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거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인데 솔직히 전쟁 말고 한 번에 뒤집을 만큼 해결될 수 있는 이슈들이 아닌 것 같아요 다들. 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유가라든지 그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은 공급망 쪽이 한번 흔들리면서 그거를 그 결과로 인제 코로나의 어떤 체인 리액션으로 지금 발현된 악재들인데 공급망 이슈다 보니까 그 공급망이 정상화되는 데는 아무래도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전 시간 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전쟁 말고는 한 번에 해결되는 거는 없을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게 전쟁이나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이나 모두 작년 초에 2021년 초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거든요. 뭐 가끔 그런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지언정 그거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들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음. 그 말은 뭐냐면은 그런 매크로 변곡점은 아무도 예측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시나리오도 여러 는 두고 있어요. 내년에 갑자기 거짓말처럼 전쟁도 끝나고 모든 게 다 정상화돼 가지고 세계 경제에 호황이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지금으로 보면 막 한 몇십 년 고생할 것 같잖아요. 전혀 네. 또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악재가 언제 사그라들지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모두가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두가 안 좋게 보고 있는 것만큼 나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특히 그냥 개별 기업 개별 종목 측면에서는 올해 상당히 안 좋았던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도 안 좋았고 업황 측면에서 안 좋았던 기업들은 어찌 됐든 기저 효과 때문에라도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사람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서 또 투자 기회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대외적인 악재가 개별 종목을 투자하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아예 풀 수 없는 족쇄는 아닐 거다.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변하는 게 정말 우리가 지금 압도적으로 좀 이렇게 느끼고 있는 분위기나 이런 심리적인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상황들도 충분히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주식 시장일 수 있다. 네. 그쵸. 어. 실제로 그 피터 린치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네. 약세장을 버티는 거에 대한 그 대목이었는데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들이 모두가 이제 그 세계가 멸망할 것 같이 비관하던 고 순간에 갑자기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적거든요. 그 그렇구나. 표현이 약간은 좀 유머를 섞기 위해서 "갑자기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투자자 입장에서 체감하는 어떤 그런 변곡점은 약간 그런 식으로 온다는 거죠. 진정한 역발상 때문에 단기적인 미래를 그렸을 때 전혀 안 좋아 보일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주가는 선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음.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봐서 일단은 롱 포지션을 가진 투자자라고 하면은 그 과실이 늦게 올지언정 어찌 됐든 온다는 거를 잊지 않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 역발상이라는 용어가 참 그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네. 이게 너무 또 빨리 적용을 하면 금방 물려버릴 것 같아 가지고 네네. 그런 사실은 역발상 투자 뭐 그러니까 데이비드 드래먼이 인제 그 유명하죠. 그 역발상 투자라는 그 컨셉이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역발상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 봤는데 뭐 저도 그렇고 발상의 역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 실제 역발상 투자를 통해서 성공을 하는 케이스들을 보면은 발상의 그 역화가 아니라
본능의 역이에요. 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거는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어떤 주변의 논리를 조합을 해 봐도 절대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역사적으로 그런 악재들을 기업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해결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고 기업도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 어떤 사람들의 불가능할 것 같은 것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믿고 악재만 산재해 있을 때 용기 있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게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역발상 투자하고 그렇게 보면은 '아 나는 역발상 투자자가 될 거야.'라고 이제 목표를 삼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발상을 전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능을 거스를 수 있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다.' 음. 요즘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지금 본능적으로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 주식을 아예 안 사지는 않고 네. 쪼끔 비중을 줄이더라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은 쪼금 들긴 하는데 어떠세요? 저도 사실은 뭐 돈은 없지만 만약에 돈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뭘 사면 좋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제 일단 섹터 측면에서 접근을 했을 때 지금 완전히 망가진 곳들 위주로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직 뭐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결심이 드는 거는 쪽은 잘 없었고 그냥 그냥 상대적으로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분위기가 좀 나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들은 최근에 좀 관심을 가진 거는 화학 섹터예요. 아 화학이요? 예. 화학 쪽이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락바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찌 됐든 다른 업종과 비교했을 때 지금 상황도 제일 안 좋고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제일 싼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섹터와 상대 비교가 아니라 그 해당 화학 섹터의 역대 밸류에이션과 비교를 했을 때 특히 좀 저점에 와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상황은 안 좋긴 안 좋아요. 수요가 줄었고 근데 공급은 늘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 다운스트림 쪽 화학 쪽만 하던 퓨어 플레이어 기업들의 밥그릇에 정유 회사들도 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급 과잉은 해소되지 않았는데 수요가 줄다 보니까 화학 쪽은 지금 너무 안 좋은데 이게 또 금방 좋아질 것 같지도 않아요. 당장 이런 산적해 있는 이슈들 일단 유가 레벨만 보더라도. 근데 그래서 정말 지금은 싼 것 같아요. 이게 시계열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화학은 분기 실적 플레이하는 분들은 함부로 못 살 거예요. 그리고 애널리스트 분들 어찌 됐든 아무리 길어도 1년 이상의 시계열로는 예측을 하지 않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화학 쪽은 지금 리포트를 내는 톤이 전혀 좋지가 않아요. 그냥 그 얘기밖에 없어요. "밸류에이션상 역사적 저점이다." 그거 말고 지금 내세울 게 없어요, 화학은. 음. 근데 그래서 저는 화학을 본 게 '지금 사서 한 3년 버티면 어. 이거를 실패할 수 있을까?' 그런 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롯데케미칼 주가를 좀 봤어요. 네. 롯데케미칼도 제가 사이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가지고 저점 부근에서 항상 '이거 좀 싸 보이는데.' 그랬다가 놓치고 그러고 나서 인제 한 100% 오르는 거를 지켜만 보고 그러는 걸 한 두세 번 정도 겪은 기업이거든요. 어. 롯데케미칼 그냥 차트 보시면 아세요. 그러니까 차트 10년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좋았다가 푹 꺾였다가 또 이만큼 좋아졌다가 다시 또 푹 꺾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텀이 한 3-4년 단위로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사서 3년 기다려서 뭐 100% 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뭐 70-80% 80-90% 정도 수익을 낼 거를 각오하고 들어갈 수 있겠니? 그러면 아무도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사실은. 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내가 해 보면 어떨까?' 어. 그런 생각을 최근에 해 봤습니다. 근데 어. 인제 그게 단순히 아무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운송료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인제 지금 해상 운임이 워낙에 또 비싸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화학 쪽이 안 좋은 것도 있는데 화학 섹터 내에서도 특히 해상 운임이 컨테이너선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액체로 되어 있는 이제 프로덕트가 아니라 컨테이너선으로 싣는 그런 화학 제품들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은 컨테이너선이 2021 년에 어마어마하게 발주를 했고 인제 내년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이 인도를 받을 거라서 지금 컨테이너 해운 업황을 보시면은 내년을 좀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운임이 지금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쪽의 비용 단으로 집행을 하는 기업들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인제 화학 섹터도 최근에 좀 관심이 생겼고요. 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 근데 이거 네. 롯데케미칼 지금 제가 잠깐 차트업 지금 봤는데 네네. 진짜 저점이네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배당도 엄청 많이 주네요. 예. 근데 아마 배당은 근데 실적에 네. 따라서 뭐 만약에 꺾일 수도 있으니까 어. 배당만 가지고는 성급하게 이제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 그냥 좀 중장기적인 업황을 봤을 때는 어찌 됐든 화학 제품이라는 건 수요가 사라지지는 않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보면은 음. '지금 들어가서 뭐 크게 물릴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들었었어요. 진짜 이게 3년 보면은 오르는데요. 네. 예예. 많이 오르는데요. 텀이 좀 길어요. 그래서 그러면요. 화학은 공부하는 분들도 많은데 좀 충분하게 수익을 내고 나가는 분은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네. 힘들으니까 투자가 어려우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진짜로 열심히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이다 그러면은 화학 섹터를 사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인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서 한 40-50% 수익을 냈다.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려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부는 좀 덜 하면서 호흡은 더 긴 투자자다. 음. 그러면은 그냥 화학 그쪽 사 가지고 어. 3-4년 견디고 한 2배 수익 낼 각오를 하고 그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요 혹시 그 롯데케미칼 말고 네. 뭐 금호석유나 뭐 LG화학 이런 거는 좀 네. 어떠세요? 다 비슷하더라고요. 대한유화랑 몇 개 좀 알려져 있는 큰 화학 회사들 주가 보면 다 어.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최근에 화학 섹터 자체에 관심이 생긴 거고, 음. 개별 기업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원재료를 원유로 수급하는 화학 회사도 있고 가스로 수급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거는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음. 근데 뭐 괜찮지 않아요? 이거 공부 이렇게 길게 하더라도 그 사이에 주가가 갑자기 좋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 네. 그래서 인제 충분히 시간 두고 한번 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에서는 진짜 네.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용히 그냥 글도 쓰고 네. 작가님 또 세 번째 책 나오시잖아요. 네. 네. 그것도 인제 겨울쯤 나올 것 같은데 그 책 얘기는 다음에 또 다섯 번째 불러 주시면 얘기할게요. 다른 섹터는 인제 뭐 다들 물려 있는, 거의 우리나라에 공부 좀 한다는 투자자들이 모두 물려 있는 반도체.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데 지금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자체의 그 사이클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메이저 섹터다 보니까 다들 각오하고 반도체를 매수하고 있어요, 분할 매수를. 근데 전망은 점점 더 안 좋아지죠. 최근에는 갑자기 미중 이슈가 또 이제 "한국 반도체에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을 거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진바닥에 가까워지니까 '이쯤 해서 인제 턴하지 않을까?'라고 했던 사람들의 희망이 자꾸 또 다른 악재가 발생을 하면서 계속해서 희망이 꺾이면서 반도체 쪽이 좀 안 좋은데, 뭐 아무래도 인제 인플레성 불황, 뭐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못 하지만은 요즘 같은 불황에는 확실히 IT 소비재가 좀 불리한 것 같고, 아무도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빅테크들이 서버라든지 이런 그 자체 인프라 쪽의 투자 수요가 지금 꺾여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암울하긴 한데 일단 환율 덕은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음. 환율도 너무 높아졌으니까. 그리고 예전에 인제 환율이 많이 높아졌던 시기에 대표적으로 좋았던 섹터가 인제 반도체랑 자동차였거든요. 어. 자동차는 확실히 지금 주가도 하잖아요,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반도체도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만큼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시가총액이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환율이 더 이상 불리해질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바스켓으로 한국을 살 거라는 거죠. 대한민국을 살 때 고시총주기 때문에 안 담을 수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것들은 버티기에 심리적으로 제어하기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식료 쪽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막연하게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쪼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크게 본다고 하면은 인플레가 길어진다, 그러니까 증시 전체의 상황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을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섹터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음식료가 그런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고, 오히려 인플레가 장기적으로 길어지면 음식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인플레가 꺾이면서 단기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원재료가 비싼 상황을 유지하고 더 높아진다고 하면은 음식료 업체들 입장에서는 더 마음 편하게 판가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눈치를 안 보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음식료도 시장이 많이 안 좋아질수록 장기적으로 음식료가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인제 환율 때문에 원재료를 수입하는 음식료 업체들은 지금 당장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원재료에서 뭐 소맥이나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좀 꺾였었는데 환율이 올라간 만큼 인제 그 꺾인 부분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못 받을 것 같고, 주가도 완전히 바닥은 아니에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는 바닥인데 아무도 안 좋아하니까 안 사는 게 맞는데', 음식료는 그런 부분적인 기대가 아무래도 더 상식적으로 사람들한테 쉽게 이해가 되다 보니까 주가도 진바닥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바닥 부분을 찍고 꽤 올라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시장 전체가 좀 안 좋아진다고 했을 때 음식료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일단 수출 비중이 좀 있고, 그러니까 환율 상승의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업, 그다음에 가격 전가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음식료 섹터에서도 찾아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그 환율 부분을 좀 얘기해 주셔 가지고요. 네. 그 환율이 정말 높기는 한데 좀 혹시 뭐 환율이 좀 언제쯤 이렇게 좀 내려갈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나요? 못해요. 어. 근데 인제 네. 달러 같은 경우에 그 한 90 년대부터 해 가지고 길게 이렇게 달러 원 환율 초장기 그래프를 보면은 1,300 원을 넘었던 구간이 넘지 않았던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희소하거든요. 어. 요즘은 뭐 이게 달러 그 1,300원 위의 달러가 강달러가 뉴 노멀이 돼서 오랫동안 유지할 것처럼 막 그렇게도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뭐 그거는 그냥 지금 와 가지고 이 현상이 강해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냥 한 20년 넘게 이렇게 사 90 년대부터, 그러니까 30년 이렇게 보면은 IMF, 서프라임 모기지 뭐 그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1,300을 넘어가서 뭐 1,500 뭐 2,000 가까이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더라도 길게 그 상황을 유지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환율을 그냥 5년 10년 뒤를 보고, 그때도 지금처럼 한국 증시에 불리한 수준으로 남아 있을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달러 포지션을 늘려 가지고 해칭을 한다고 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수익 구간은 또 얼마나 될까요? 그런 것도 있고, 1,300원 넘는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동안 한 30 년을 보면은. 근데 여기서 1,500을 가고 2,000을 가기 때문에 달러 포지션을 지금 늘려 놔서 그걸로 해칭을 한다? 확률적으로 그렇게 안전해 보이는 투자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롱 포지션을 갖고 있는 주식 투자자라고 하면은 달러를 지금 보유하는 건 늦고 그냥 원화라도 현금 비중을 잘 컨트롤을 하면서 투자하시면은 본인이 수익 내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 혹시 반도체나 음식료 좀 얘기를 해 네. 주셨는데요. 네. 여기 분야에서의 좀 대표적인 기업은 뭐가 있는 거예요? 반도체는 공부 많이 한 분들은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어. 소부장 쪽도 있고. 근데 저는 그쪽은 안 보기로 결심했고요. 어.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시장이 돌아왔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편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고 나면은 다시 인제 세부적인 그런 메이저 업체들이 투자를 하는 데서 오는 이제 다운스트림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 그때 공부를 하고 싶고, 화학 쪽도 오래 버텨야 되기 때문에 큰 기업이 나은 것 같아요. LG화학이나 롯데케미컬이나 대한이와 이런 시총이 좀 큰 쪽 위주로 보고 있고, 음식료는 일단 수출 비중을 하나씩 하나씩 다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뭐 대표적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이제 라면 기업인데, 뭐 그런 거는 주가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또 주가에 반영이 돼 있거든요. 음. 말고 혹시 수출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든지, 혹은 수출이 늘어나 있는데 사람들이 크게 관심이 없는 좀 그 시총이 작은 종목이라든지 그런 쪽을 좀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에 농심을 그때 말씀드렸지만 6월 말에 샀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인제 그 농심을 많이는 안 샀었는데, '이거를 팔고 다른 음식료로 가야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쪼끔 피곤한, 지금은 생각이 좀 피곤한 것 같아요. 네.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다고 하면은
다른 쪽 좀 더 시총이 작은 애들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음식료는 특정 기업을 지금 당장 사기 좋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시장 전체가 좀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한 군데 더 있어요. 그 섹터 측면에서 역발상으로 좀 관심을 가진 게 최근에 관심 가진 게 인제 증권 섹터거든요. 증권사요? 네. 어. 근데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보면은 그냥 망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냥 주식 시장 자체가 돌아온다고 하면은 어. 거기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얻어갈 수 있는 게 증권 섹터인 것 같아요. 어. 근데 보면은 증권 섹터는 약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증권 회사들이 보통은 브로커리지 그 수수료 수입도 많이 있고 뭐 자기 매매 본인들의 그 증권사에 갖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기도 하고 근데 인제 원래 증권사들이 그 먹거리로서 꾸준히 해 왔던 게 부동산 PF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이제 투입을 해서 부동산에서 인제 생기는 차익들도 증권사의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부동산 쪽이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PF 쪽이 굉장히 좀 힘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증권사 사업 보고서나 이런 걸 봤을 때 매출 구조에서 그러니까 그 영업 수익 구조에서 PF 쪽의 그 노출이 exposure가 높은 증권사들은 쪼금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음. 근데 실제로 지금 증권사들 주가 레벨을 보면은 막 퍼가 1 위고 막 이런 데도 있는데 그게 왜 어.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동산 PF 쪽에 대해서 안 좋게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주가를 더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 특히 밸류가 싼데 부동산 PF 쪽에 노출이 좀 있는 중소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을 봐도 거의 10% 가까이 되고 막 퍼도 엄청 낮고 그런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더 보셔야 될 거예요. 실제 사업 보고서에서 부동산 쪽에 어떤 리스크가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대신에 그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잘 방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 되면은 지금보다는 증시가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는 증권 섹터도 한번 지금부터 보시면은 어떨까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쪼금 여기다가 좀 제 사견을 좀 붙이면 저도 요즘 증권주를 좀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네. 그래서 되게 반가웠어요. 왜냐면 증권주를 네. 말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 가지고. 예. 근데 진짜 소외 많이 된 것 같아요, 예. 증권주가. 아무리 약세장이라도 주도 섹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 올해 뭐 태조 이방원도 있었고 지금 갑자기 최근에 전력기기 쪽 엄청 잘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단발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내주는 주식들이 있는데 내년을 봤을 때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섹터가 과연 그때도 주도주일까? 그러면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음.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지 않는 소외되어 있는 쪽에서 또 한 번씩 이런 효자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좀 지금 가장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관심이 없는 섹터 위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아이디어는 좀 어떠세요? 그 증권주가 이미 좀 소외가 됐고 네. 또 그게 뭐 뉴스에서는 아니라고 또 반박 보도도 나오긴 했다는데 그 암호화폐 쪽으로 네.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대형 증권사에서요. 아 네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큰 그 미래를 좀 봤을 때는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뉴스 헤드라인만 본 정도여 가지고 어. 그리고 암호화폐 쪽은 하긴 거기는 워낙에 그 거래 회전이 높다 아.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수수료 측면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메이저급 거래소들 있잖아요, 암호화폐 거래소들. 그런 데에서는 오히려 좀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대형 그런 증권사 네. 위주로 좀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하긴 그런 데 진출하려면 어느 정도 자본력이 받쳐줘야 되니까 그러게요. 좀 신경 써서 봐야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 두나무도 물론 좀 적자를 기록하긴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거래가 워낙 죽어서 그렇지 앞으로 뭐 메타버스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거랑 좀 네. 연계가 되면 네. 이 암호화폐 쪽으로 꼭 비트코인만 보지 않더라도 네. 좀 시장이 넓어지고 막 최근에 막 바이낸스가 부산에 와서 막 협업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분명 이쪽이 산업적으로는 커질 것 같은데 음. 그러면은 좀 안정적으로 중소형 증권사는 뭐 쪼금 그렇더라도 대형 네. 증권사 위주로 보면 지금 배당도 상당히 좋고요. 그쵸. 예. 예. 그래서 보면은 한 1 년, 2 년, 3년 뭐 이렇게 길게 보면은
여기는 미래에 뭐 확장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저라면 그렇게 접근할 것 같아요. 그런 몇 개의 아이디어 조각들이 그러니까 증권 업종 관련해서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잠재적인 재료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 재료들 중에서 안전 마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재료들이 있고 양념을 쳐줄 수 있는 재료들이 있어요. 근데 저라면 증권 업종의 어떤 암호화폐 거래 관련 진출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양념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증권사의 지금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기본적인 사업 모델이나 사이클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거를 안전 마진을 확보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깔고 고런 것들이 그러니까 보유하고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싸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아이디어를 먼저 세워 놓고 만약에 그걸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쪽 인제 그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아이디어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일으킨다. 그러면 인제 그거는 제 수익을 더 음.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냥 추가적인 재료지 제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 재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하시면은 좀 아. 더 체계적으로 발라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음. 합니다. 환율 말씀해 주시면서 환율이 1,300원 이상일 때가 좀 희소한 경우다라고 네. 좀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네. 그것에 비춰서 봤을 때 만약 그게 이제 통계적인 확률이긴 하지만 만약 그 확률이 맞다고 한다면 네. 정말로 그 환율이 내려올 거고 그러면은 진짜 뭐 그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추세는 점점 강해질 거고 네. 그러면은 진짜 반도체에 있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쪼끔 길게 보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음. 근데 저도 환율은 어려운 게 음. 뭐 예를 들어서 요즘 환율이 오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이유가 IMF 때나 서프라임 모기지 때나 이럴 때는 그런 어떤 특정 위기가 터져서 환율이 급등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환율은 거의 1 년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그게 뭔가 어떤 고착화되는 그 현상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환율이 변곡점을 만들고 한국 증시에 우호적으로 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환율이 바뀌어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 증시의 어떤 저평가 레벨을 체크하면서 '아 이 정도면은 여기는 싸다. 이 시장은 싸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에 대한 어떤 그 현상의 결과로서 환율이 바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환율을 어떤 예측을 하기 위한 지표로 본다기보다는 어. '환율을 결과로 해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또 전문가분들이 그 하나를 본다고 하면 환율을 본다고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네. 이게 이제 결과적인 측면이 더 강하겠네요. 네. 바로미터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작가님 정말 길게 봐서요 막 사 네. 모으는 관점으로 막 5년 네. 이상 이렇게 보면서 진짜 뭐 한 10배거도 한번 노려 보고요. 네. 그러면서 뭐 막 자율주행이나 바이오나 뭐 메타버스나 뭐 우주 산업이나 이러한 주식들에 지금부터 투자를 해 간다. 네네. 주가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고런 관점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주가가 많이 떨어졌나요? 주가가 그래도 많이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 아 아닌가요? 그래요? 저 안 봐서 몰랐어요. 그래요? 근데 네. 일단 그런 쪽은 네. 미래를 바꾸는 기술 쪽은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라서 어. 이렇게 이야기 드리긴 조심스럽고요. 근데 그건 알죠. 사실 그런 어떤 미래 기술을 통해서 10 배거나 100 배거를 한다 그런 거는 사실은 벤처 투자의 영역이거든요. 음. 지금 상장되어 있는 그런 유명한 어떤 미래 기술 기업들도 사실은 그 기업들이 지금 상장하기 훨씬 전부터 갖고 있었던 벤처 자금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주체들인 거고 개인 투자자가 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미래 산업을 통해서 10 배거를 어. 낸다.'라고 할 때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기 때문에 10 배로 상승한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어. 엄청 쌀 때 사서 아주 비쌀 때까지 버텨야 돼요. 그러네요. 그럼 운 좋아서 뭐 100% 200% 수익은 낼 수 있어요. 근데 900% 그러니까 10 배의 수익을 낸다 그거는 1-2년 사이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쌀 때 이미 사 놓은 상태여야 하고 지금보다 음. 더 쌀 때 이미 사 놓은 사람들의 영역이고 지금 남들이 다 보고 있는 뭐 2 차 전지, 자율주행, 바이오, 메타버스, 우주 산업, AI 뭐 그런 것들은 10 배거를 내는 그 과정이라고 했을 때 한 4-5 배는 올라 있는 상태라고 봐야 돼요. 한 더블 트리플 정도 그 정도 보고
투자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여기서 10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섹터를 지금 본다? 그거는 쪼금은 과욕인 것 같고요. 어. 만약에 지금부터 해 가지고 10 배거를 낸다고 하더라도 진짜 수년 이상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내심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유 중인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4년 차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 200%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근데 인제 얘가 10 배거가 되려면은 제가 만약에 조선주로 10 배거를 내야 된다고 하면은 이거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 그대로 끝까지 절대로 못 가져갈 거거든요. 계속해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수익실을 하다가 최후에 쪼금 남은 물량이 나중에 인제 계좌에서 봤을 때 그게 이렇게 찍혀 가지고 어. 내 기분을 좋게 하는 정도겠지 어. 그걸로 모든 걸 다 발라내서 제가 제 자산을 한 번에 10 배씩 점프시키고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 수익률이라는 것 때문에 수익률은 숫자로 보이니까 그게 명확해 보이니까 자산 증식을 거기에 대입해서 1 차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절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음.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 그 과정에서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예 온갖 거를 다 겪어야 돼요. 네. '아 이게 내가 잘못 본 미래산업이 아니었구나.'라는 의심을 한 수백 번을 어. 하시고 나서 텐베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마존 주가 상승 같은 거 보면 아시잖아요. 2000 년대 닷컴 버블 꺼지고 나서부터 뭐 100배 넘게 100 몇십 배 올랐다고 하는데 그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래도 그런 미래 산업들 일부를 통해서 '내가 초장기로 투자를 해서 아주 큰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분산 투자하셔야죠. 그런 것들만 좀 예. 분산해서. 그리고 그런 쪽으로 섹터도 내 주력과 다르게 분산을 해야 될 거고 그 안에서 그런 개별 종목들도 많이 분산을 해야겠죠. 아. 근데 순수하게 그냥 그런 미래 산업 섹터들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커 보이는 분야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직관적으로 봤을 때 뇌피셜로 봤을 때 이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건 저는 사실은 AI 쪽이거든요. 그 이유는 데이터만 늘리면 되는 거니까. 브레이크스루 기술력 측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바이오나 2차 전지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은 좀 실물 투자가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AI라고 하면은 그 학습 효과를 위한 시간만 투자를 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코스트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근데 음. 이거는 진짜 그냥 상식적인 생각이어서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도 잘 모르고 저는 문과생도 아니고요. 예체능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제 현실성은 없다고 봐야 되고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AI 쪽이 그래도 좀 잠재적인 업사이드를 제일 예측하기 힘든 얼마나 커질지 모르는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AI 쪽 자체를 리서치를 해서 투자하기에는 아직은 잘 모르니까 '데이터 용량 증가만 생각하면은 간접적인 수혜는 반도체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조선주 좀 얘기해 주셔 가지고 네. 그 조선주가 요즘에 미디어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태조 이방원 중에 한 자리를 네. 차지했어요. 네. 그래서 이 태조 이방원 아 요게 좀 잘 나가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잘 나가고 있는데 네. 좀 지금 투자하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늦었죠. 그랬어요? 지금 왜 들어오려고. 어. 근데 태조 이방원이라고 부르는 요 산업재 섹터가 장기적으로 봐도 좋긴 좋아요. 아까 그런 코로나 이후에 공급망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공급망을 늘리는 과정인데 그 공급망을 늘린다는 거는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 건 맞는데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은 살 때는 아니라는 거죠.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얘네들을 버리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대선 1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그 신사임당 채널에서 저 불러 주신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갔을 때 그 당시에 제일 핫했던 sek터가 건설주였어요. 근데 이유가 너무 명확했어요. 집을 더 지어야 돼. 어. 어. 그래서 그 정권 바뀌기 전 그 무렵에 부동산 쪽에 공급 부족이 너무 좀 이슈가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권이 되든 간에 주택 공급은 증가를 시킬 거고 그럼 그 주택 공급 증가 수혜를 건설주들이 고대로 입을 거다. 그 논리가 너무 명확했다 보니까 실제로 건설주가 좋아져야 할 실적으로 좋아질 시점에 비해서 훨씬 먼저 주가가 굉장히 올랐었어요. 그게 음. 몇 년도였더라? 2020 년도였나 2019 년도였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그때 그 신사임당님이 그런 거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 건설주 따라 사도 될까?"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그때 뭐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이렇게 2-3년 뒤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가 되든 안 되든 즉 새 정권이 생기면서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드라이브를 쫙 하고 그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승인시켜 주고 착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 건설주의 실적에 찍히는 거를 생각했을 때 이미 몇 년 전에 지금 주가가 반영된 거다. 음. 그 말은 그 사이에 분명히 한번 사람들이 열기가 식어서 주가가 조정받고 매수 기회를 더 줄 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3년 뒤에 좋아진다고 하면은 3년 뒤에 좋아지는 거가 지금 논리적으로 명확해서 주가가 확 오르면은 실제 3년 뒤까지 그 사이에 분명히 등락이 있어요. 건설주도 그렇게 됐었고 오히려 지금 건설주 보면은 아무도 안 살려고 그러잖아요. 자재비가 음. 상승해 가지고 수익성도 안 좋아질 거고 그것 때문에 착공 자체를 안 하고 있어. 건설주는 지금은 안 좋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결국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건설 호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은 지금은 상대적으로 그때의 주가 레벨에 비해서는 매수 기회인 거예요. 여기서 다시 역발상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분명히 매수 기회인데 아무도 안 사려고 하죠. 역발상이 아니라 본능의 역행을 해야지 역발상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해조 이방원도 비슷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 앞으로 당연히 한 10년 가까이 늘어나겠죠. 조선은 흥행 업황이 업사이클이 가면 그게 또 몇 년씩 가요. 2차 전지 전기차가 10년 향후 10년 동안 늘어날 거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방산주 지금같이 어지러운 정세에서 방산주가 수혜를 꽤 오래 입을 수 있을 거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원자력도 에너지의 어떤 대안으로서 비슷한 의미인 거고. 근데 실제로 그 기업들의 통장의 숫자가 찍히기 전에 주가는 이미 너무 올라 버렸어요. 그 말은 분명히 한 번 더 조정을 주면서 보유자에게는 인내심을 시험하면서 또는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역발상의 용기를 시험하면서 추가적인 매수 기회를 분명히 줄 거예요. 안 주면 그냥 운이 나빴던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줄 건데 줬을 때 그 부분을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은 또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냐? 하나 빼고 다 하면 돼요. 사지만 마세요. 하지만 말고 그 섹터를 최대한 공부를 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조정이 한번 이렇게 있을 때. 예. 조정이 오지 않을까요? 예. 음. 그래서 그랬을 때 더 공부가 되어 있고 더 잘 이해하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매수 기회를 활용하는 게 낫지 지금 어떤 단순 모멘텀 측면에서 뭐 다른 쪽은 안 좋은데 여기가 아웃퍼폼하니까 여기로 피신 가 있어야지 안 될걸요. 잘 안 음. 될 거예요 그렇게는. 어. 그러면은 그 작가님께서 조선주로 지금 200% 정도 수익률을 거두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기 한 1 년, 2년 전에 사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최초 매수는 2018 년에 했었어요. 그쵸. 4년 가까이 지금 채우고 있고 그 음. 사이에도 뭐 팔았다가 다시 사기도 하고 물리기도 많이 물렸었고 마음고생도 진짜 많이 했고 그리고 사실 조선주에 지금 미포 말고 삼성중공업에 투자해서 마이너스 30% 내고 손절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음. 2015년, 16년 그때 무렵이었어요. 음. 그리고 저는 저희 아버지가 조선소에서 근무를 하셨었거든요. 어. 어렸을 때 거제도에 살았었어요. 조선업이라는 거를 되게 피부로 느끼면서 자라왔었어요. 근데 어. 그런 것들이 다 누적이 됐기 때문에 조선주라고 하는 난이도가 높은 섹터를 장기 보유하면서도 맨정신을 어.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그건 있어요. 좋게 보이는 섹터가 있다. 근데 그게 특별히 다른 섹터보다 더 매력이 있다. 그거는 인제 내가 더 잘 알아서나 걔네가 실제로 더 우월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사상과 그 성향상 더 어울리는 섹터가 있는데 그런 섹터들을 장기적으로 추적하면서 투자를 해 보시면은 음. 어떤 인사이트라고 말하기엔 좀 거창한 나만의 소소한 내공이 생겨요. 그러면 걔네를 더 적절한 시기에 더 적절한 베팅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이 어디냐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태조 이방원이 다 좋아 보여요. 그럼 이 중에서 한 가지 섹터만 골라야 된다면은 "뭘 사시겠어요?"라고 했을 때 뭐가 더 좋아 보일지를 공부를 해서 고르실 수 있겠죠. 그러면 걔네를 가지고 추적을 하다가 보면은 실제로 매수 기회가 왔을 때 더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는 쪽이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런 식으로 좀 지금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작가님의 경우에는 조선주가 되는 거네요. 태조 이방. 왜냐면 음. 지금은 제일 싸게 사 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뭐 전기차 이런 게 배보단 더 좋겠죠. 근데 저는 더 싸게 샀어요. 음. 그러니까 수익률 측면에서는 지금 제가 2차 전지를 들어가서
이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나랑 합이 맞는 섹터 이런 거를 고른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해도도 있지만 팔지 않을 자신이 어. 있는, 가장 맞는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섹터가 사실은 저한테 제일 좋은 섹터인 것 같아요, 음. 자신에게. 음. 그래서 얘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내가 안 팔고 끝까지 버틸 자신이 있어. 사실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보시면은 더 좋을 음.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쪼금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며칠 전에 네. 그 한 분께서 오셨는데 그분은 비트코인만 사시더라고요. 또 어떤 네. 분은 테슬라만 사시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짜 그 물량을 계속 늘려가면서도 자신이 불안하지 않고 네. 하면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태조이방원의 그런 것과도 같은 결로 그렇죠. 네.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뭐 테슬라나 코인 쪽은 리스크가 훨씬 크잖아요. 음. 밸류에이션 측면을 봐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나만의 통찰이 있어서 '나는 여기서 음. 맨정신을 잃지 않고 견딜 수 있어.' 그럼 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저는 그쪽에서 발 담그고 있으면 못 견딜 것 같으니까 그걸 안 하는 거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산업재나 이런 시클리컬 섹터 이런 거 죽어도 투자 안 하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분들이 볼 땐 조선주를 못할 것 같아요. 예. 절대 못 하실 거예요. 아. 근데 제가 그런 진짜 투자 수익을 막 엄청 크게 낸 진짜 그 경험 많은 선배들 봐도 선호하는 섹터가 다 달라요. 어. 심지어 이게 상반되는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구나. 근데 그들은 다 똑같이 돈 벌었어요. 음. 그럼 그게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맞다고 싶은 거를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돈이 벌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투자처를 선택해야 되냐는 사실은 저는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라고 보고, 어찌 됐든 내가 특정 투자처를 선택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걸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다못해 뭐 진짜로 롱숏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 투자를 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나에게 맞는 투자 영역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개인 투자자들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종목을 한 3개 뭐 5개 요 정도만 찾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지금 종목 3 개밖에 안 들고 있거든요. 어. 특히 경험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라고 하면은 많이 가져가면 안 돼요. 막 10개 넘게 가져가면 그거 다 열심히 공부 안 해요. 그냥 감각적으로 살 뿐이지 얘를 이해하면서 사지를 못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나서도 이해를 하지 못하실 거예요. 모니터링도 안 되고 추적 공부도 안 되고. 그래서 오히려 종목 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일련의 그 생각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내가 제일 잘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음. 제일 잘 투자할 수 있는 섹터를 고르는, 그러니까 추려내는 고런 거를 먼저 한번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조선주를 갖고 계시면서 2018년 뭐 한 4년 이렇게 갖고 계시면서 네. 조선주가 나쁘다는 얘기도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견디면서 나가신 거고. 네. 그러면은 뭐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비트코인을 갖고 계시든 테슬라를 갖고 계시는 그런 주주분들도 정말 얼마나 나쁜 얘기들을 다 듣는데 네. 그런 거를 계속 깊게 파면서 흔들리지 않고 모아가는 네. 거니까 고런 차원에서는 이게 똑같은 거라고 보는 거고 '나만의 그런 종목을 찾아야 된다.' 네. 뭐 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를 사서 안 팔고 막 10년 버티고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중간중간에 어떤 변동성이 있으면서 뭐 스윙이라고 볼 수도 있고, 고평가일 때 매도할 수 있는 매공, 그다음에 저평가일 때 내가 최초 예상 가격보다 높아도 다시 재매수를 할 수 있는 내공,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할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어쨌든 오래 공부를 하면서 여러 번의 투자를 거치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앞서서도 좀 긍정적인 의견을 길게 봤을 때 긍정적인 네.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은데요. 언제쯤 좀 주가 흐름이 이 55,000 원까지 내려왔는데 쪼금 올라갈지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저는 그냥 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역사적인 PBR 저점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음. 알기로 1.0 인가 뭐 그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더 불안할 것 같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검증된 밸류에이션 저점을 찍으면 싸서라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순서로 봤을 때 더 빨리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재고 조정이라든지 혹은 뭐 서버향 수요, 뭐 DDR5의 그러니까 믹스가 개선이 된다든지 그런 더
주기 위한 소식이 들리면 좀 더 빨리 찾아올 거고, 그러니까 주가의 변곡점이 좀 더 빨리 찾아올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찌 됐든 삼성전자는 적자를 내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흑자를 꾸준히 많이 내든 적게 내든 간에 흑자를 내면서 BPS가 더 쌓일 거예요. 그러니까 BPS가 더 커질 거예요. 그러면 그 BPS 레벨이 높아지다 보면 지금의 주가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밸류에이션 상의 역사적 저점을 만나는 시기가 올 거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좋아져서 더 빨리 오르던, 아니면은 BPS가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누적이 돼서 역사적인 저점과 만나서 다시 오르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아직 역사적 저점 수준은 아니다.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도 삼성전자 물려있지만 샀던 이유가 밸류에이션 최저점만 기다리다가 한 몇 번 놓쳤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번에는 제가 더 일찍 들어간 거고, 사실 저도 음. 지금 손실이죠. 최근에 요 며칠 더 빠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9% 인가 그 정도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주식하면서 마이너스 10% 미만 손실은 우습잖아요. 이 음. 정도는 견딜 수 있어야죠. 그래서 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저점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내려오긴 했지만, 역사적 네. 저점 수준은 아니지만 그 과거를 보셨을 때 그 역사적 저점까지는 내려왔다가 올라간 게 아니라 예. 그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에 들어가신 거군요. 예. 아. 왜냐하면 그 반도체도 특히 메모리 쪽이 더 주력일 때 사이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이해하는 투자자들이 저점이 가기 전에 미리 사다 보니까 진짜 저점을 안 찍고 올라갔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마 음. 제일 안 좋았던 시기가 2015 년인가 그때였을 거예요. 2015년 중반에 그냥 차트로만 봐도 되게 안 좋아 보이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고때 아마 그 밸류에이션 상의 저점을 찍고 올라갔을 텐데, 고 이후로는 사이클이 어느 정도 고착화가 되면서 어. 중간에 다시 인제 거기까지 안 가고 올라간 경우가 한 두세 번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인제 그렇구나. 그런 부분 때문이었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쪼금 넓혀 가지고 전체 증시 측면에서 봤을 때도 네. 지금 이런 불확실성이 되게 많고 악재들도 많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도 많지만, 정말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 초에 갑자기 막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증시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의 수가 충분히 또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막 저점으로 막 내려가지 않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 그게 뭔가 어떤 논리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말도 안 되게 흘러갔던 거를 봤을 때 앞으로도 말도 안 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코로나가 터질지 아무도 몰랐어요. 음. 코로나 때문에 증시가 대폭등할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생겨서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줄 거라는 것도 아무도 몰랐어요. 네. 네. 부동산이 뭐 이렇게 몇 년 사이에 몇 배씩 올랐다가 지금 갑자기 또 호가가 막 뚝뚝 떨어지는 것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알았다고 한 사람들은 그냥 한 의견을 유지하다가 그게 맞아진 시기에 그냥 그쵸, 유명해진 거지, 그쵸. 미리 미래를 얘기하시는 예측한 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네요. 그 부동산 같은 경우도 보면은 딱 그 변곡점에서 맞추는 게 아니라 미리 한 6 개월, 1년 전부터 "하락할 네.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얘기하는 게 이제 네. 각광을 받는 거고. 아마 빨리 시작한 분은 3년 넘게 5년 넘게 막 계속 떨어진다고 얘기하셨던 분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진짜 좀, 만약에 또 원화채굴이 요즘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막 월급, 네. 부업 이렇게 해서 현금 많이 늘려야 된다. 네네. 뭐 진짜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조금씩은 진짜 매수해 가는 관점, 삼성전자 이 정도면은 또 뭐 쪼금씩 매수해 가는 관점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작가님, 그 이제 4 분기 또 들어오면서 네. 연말이 이렇게 와 가지고 이제 좀 배당주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작가님도 배당주 투자 좀 하시나요? 예전엔 좋아했었어요. 제가 어. 초보일 때는 배당주를 선호했었어요. 음. 그때 제가 처음 집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좀 더 많이 받아 가지고, 제가 여력이 있는 것보다 많이 받아서 아. 주택담보금리보다 더 많은 배당을 주는 배당주 어. 위주로 이렇게 사 보고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초보일 때. 이게 좋아했었는데, 음. 요즘은, 그러니까 지금 배당주를 본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그러니까 지금 배당 수익률 순위 쫙 매겨 보면은 금융 섹터밖에 없어요. 음. 은행, 증권, 보험. 근데 인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연말 찬바람 불면 배당주 좋다고는 하지만 현재 보유 중이고 물려 있는 종목에 대한 물타기용 현금을 제외하고 그래도 남는 돈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자금 집행 계획을 세웠을 때 이건 물타기를 하려고 지금 뭉쳐 두고 있어. 근데 그거 제외하고도 남는 돈이 있다. 그러면은 배당주로 플러스 알파를 추구해 보는 건 괜찮을 것 아. 같은데,
그 주력 주식에 물타기 하는 분량 외에. 예. 근데 아. 그런 돈이 남아있는 사람이 지금 누굴까요? 그러니깐요. 예. 그리고 그 더 거기다가 싣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 투자를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성공을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분명히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배당주 수익 내서 뭐 그거를 그러니까 옮겨 타자 그게 사실 그렇게 전체 계좌 관리 측면에서 효과적인 대응은 아닐 거예요, 아마. 만약에 진짜 남는 돈이 있다. 뭐 그러면은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이게 배당주는 그 고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배당락 부분인데 항상 그 연말에 배당 기일 지나면은 주가가 BPS 감소분만큼 빠졌어요. 배당을 주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자본만큼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배당주를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오히려 배당 기일 전까지 그냥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를 어. 취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음. 아니면은 배당락 이후에 사신다든지.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주 또 애증의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음. 대신증권인데 어. 대신증권은 항상 고배당주였어요. 그리고 음. 아마 작년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몇 년 동안 배당금을 줄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배당주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예전에 그 대신증권을 한 2년 반인가 정도 보유를 하고 배당만 한 3번 받고 본전치기 정도로 하고 투자에 실패한 적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투자 아이디어는 배당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때 나인원 한남 그 분양 관련된 거였었는데 그 분양건이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부러지면서 한번 손절이 아니라 이제 실패하고 본전보다 조금 더 한 2년 반 보유했는데 한 10% 정도 그 수익이 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냥 실패한 투자였었는데 그러고 한 2년 정도 뒤에 대신증권 투자 아이디어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본 음.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대신증권 투자를 어떻게 했었냐면은 워낙에 고배당 주다 보니까 항상 배당락 폭이 좀 컸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2월 말에 배당락 팍 꺾이고 그러면은 1-2 월까지는 오히려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전에 2년 반을 보유를 하면서 그 현상을 지켜봤었어 가지고 작년에 투자를 할 때는 대신증권을 배당락 이후에 1 월, 2월 고때 어. 집중적으로 왕창 샀어요. 그러고 나서 그 해에 제가 생각했던 투자 아이디어가 맞아떨어지면서 좀 큰 수익을 내고 나왔었거든요, 단기적으로. 음. 그래서 만약에 배당주를 좀 오래 지켜본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고배당주 중에서 배당락 폭이 특히 큰 기업들을 연초에 사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배당주가 좀 주력은 아니고 네. 조금 현금 여유가 많을 때 좀 할 수 있는, 병행할 네네네. 수 있는 거. 네. 예. 그리고 아까 저희 증권주 잠깐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 네. 식으로 어떤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나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인제 배당락 이후에 매수를 하는 거를 고려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음. 네. 그러면은요, 작가님, 만약에 작가님께 그 한 1억 정도의 현금이 뿅 하고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화학, 반도체, 식품, 조선, 뭐 인공지능, 뭐 반도체 음. 쪽에는 삼성, SK 하이닉스 요런 거 좀 언급해 주셨는데 네. 1억 정도의 여유가 생기셨습니다. 그러면 네. 이걸로 이제 어떻게 운용을 하실 거예요? 아 일단 생각만 해도 행복한 가정이네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그냥 가정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개인 네. 투자자 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쵸. 뭐 예상치 못했던 목돈이 생겼어. 근데 음. 지금 주식 투자를 하기에 어떤 심리적으로 다운돼 있으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그냥 음. 본능적으로 지금이 오히려 더 싸니까 괜찮겠네? 근데 공부는 안 되어 있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일단 분산 투자는 안 할 것 같고요. 자잘한 전략 세우고 뭐 이것저것 샀다가 뭐 그걸로 뭐 리밸런싱해서 트레이딩하고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목돈이 크게 나왔으면은 오히려 요즘처럼 전반적인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우직하게 투자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사실은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스마트하지 않은데 스마트해 보려고 하다가 엇박자 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식의 급하게 가용 가능한 목돈이 생겼다고 하면은 일단은 시간은 무조건 길게 봐야 되고요.
내가 이걸로 최소 1년 반 이상은 보유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로 딴 걸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근데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자잘하게 수익을 내려고 한 게 아니라 크게 버티고 크게 버는, 그러니까 무겁고 심플한 전략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더 이상 나빠질 수 없기 때문에 살 만한 섹터들도 있고, 내년에 꽤 좋아질 것 같아서 살 만한 섹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 중에서 내가 제일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거를 하나를 찾으셔서, 공부를 해서 찾으셔서 그냥 거기 왕창 싣고 기다리세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음. 중간에 1년 뒤에요? 마음고생은 분명히 할 거예요. 아 음. 뭐 이 중 뭐 다른 섹터 올랐다가 또 요거 올랐다가 이러면서 '아 저거라도 미리 좀 깔아 놓고 샀으면 좋았겠는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거 안 돼요. 실천이 안 돼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확신을 주는 섹터에 음. 왕창 몰아 넣고 엉덩이로 깔고 버티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1년 반 정도요. 최소 1년 반? 어. 제가 1년 반 말씀드린 이유는 아마 1년 안에 좋아질 거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 지금부터. 예. 그래도 어. 1년 반은 버틸 거라는 각오를 하 해야지 중간에 인제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견딜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럼 2024년 정도 되면 괜찮아질 거라 보시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디테일하게 고른다.'라고 했을 때 뭐 환율 수혜를 본다든지 인플레이션 수혜를 본다든지, 또는 어 더 이상 싸질 수 없는 단계까지 갔다든지 그런 종목들을 일단은 공부해서 찾으셔야 될 거고, 근데 인제 그 찾았다고 하면은 그걸 그냥 무겁게 싣고 기다리는 거. 그게 한 좋지 2-3 않을까. 개 정도면 괜찮을까요? 2-3 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충분할 거. 예. 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까 저희 뭐 여러 개 이야기했었잖아요. 증권이나 반도체 이런 거 그냥 지금 왕창 사서 음. 한 2-3년 묵혀둘 각오로 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음. 그리고 본업에 집중을 해요. 음. 모아서 돈 뭐 생기면 더 넣어요. 그렇게 하면은 아마 2-3 년이 되기 전에 좋아질 거예요. 그 의미 있는 수익이 날 거예요. 와 증권하고 반도체 말씀하시니까 진짜 이거 많이 소외된 주식이잖아요. 반도체는 음. 몰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 그러니까 관심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 지금은 수많은 관심을 가지는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시기인 것 같고, 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새로 진입하는 분들은 그 사람분들보다는 더 좋은 조건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어. 예 이거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증권주는 진짜 소외가 요즘 아무도 관심 없고요. 예.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왕창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예. 가격적인 면에서는. 그리고 뭐 증권주는 또 좋은 게 배당도 주니까. 많이 줘요. 엄청 많이 줘요. 예. 예 주니까 한 괜찮고. 7-8%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요. 예. 많게 주는 건 9% 넘어가는 것도 봤어요. 근데 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리스크, 만약에 부동산 PF 쪽이 좀 안 좋아 가지고 그 부분에서 감익이 생기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배당액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러면 인제 그 지금 배당 수익률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작가님 오늘 너무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인터뷰 질문을 다뤄보긴 한 것 같은데요. 혹시 네. 뭐 빠뜨리신 주제 같은 거 좀 적어 놓으신 것 중에 못하신 거 뭐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뭐 지난번에 제가 불러 주셨을 때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은 뭐 사팔사팔 잘해 가지고 요거 수익률로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본업에 집중을 하고 최대한 절약해서 투자금 자체를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고요. 찰리 먼거 이야기, 저번에도 이 똑같은 이야기하고 나갔었나? 그건 기억 안 나는데, 찰리 먼거와 관련된 책을 제가 보다가 명언을 되게 인상 깊게 읽었어요. 아마 이게 그 주총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라고 하면은 찰리 먼거와 워런 버핏이죠. "우리는 그저 머리를 숙이고 최선을 다해 역풍과 순풍에 대응하다가 음. 수년이 지난 후에 결과를 가져갈 처음 뿐이다."라고 이야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머리를 숙이고 너무 좋은데요. 예. 머리를 숙이고 최선을 어. 다해서 역풍과 순풍에 대응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산 증식이 돼 있는 거예요. 어. 그게 주식 투자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빈말로 이런 소리를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굉장히 단순하지만 실천하기 쉽진 않은데, 요거를 저희가 한번 실천을 해 보시면 어떨까. 음. 며칠 전에 태풍 왔었잖아요. 제주도 같은 어. 경우에는 직방으로 왔었거든요. 어. 그리고 뭐 역대급 태풍이 될 거라고 그래 가지고 다들 제주 사는 분들이 엄청 걱정이 많았어요. 태풍 온
그날 밤에도 다 막 엄청 덜컹덜컹거리고 시끄럽고 막 무섭고 그랬는데 그거를 제가 능력으로 사라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금융시장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자연재해처럼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건들을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머리를 숙이고 지나가게 기다리셔도 성과는 충분히 낼 수 있다. 와.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아 명언이십니다. 네. 그 그래서 문구 책에 꼭 써 주세요. 아 네네. 너무 네. 좋은데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극복하는 주식 공부의 저자이신 여신욱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